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국제미술전 대상 상장을 품에 꼭 끌어안은 작은 소녀가 언덕 위 외딴 묘비 앞에서 어깨를 흔들며 울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언덕 아래로 올라오던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회장 강태호와 윤정희 여사가 문을 열고 내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언덕 끝 작은 뒷모습에 꽂힙니다. 저 아이, 윤정희 여사는 입을 막고 한 발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 언덕 위 세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맞닿는 이 순간, 이 아이는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한유나는 새벽이 올 때마다 집 뒤편 좁은 골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서면 오래된 지하실에서 나는 싸늘한 습기와 물감 냄새가 동시에 퍼져나왔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버려진 창고처럼 보일 이곳이었지만 유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등을 구부린 채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전구는 바람만 불어도 깜빡거렸습니다. 빛은 약했고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런 환경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붓 하나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가 사용하는 물감은 대부분 중고 거래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유화물감 특유의 꾸덕한 질감은 오래되어 굳어 있었고 붓은 솔이 조금씩 빠져나가 삐죽삐죽한 상태였지만 유나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쓸어내며 새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도구들은 어머니 은재가 하루하루 벌어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은재는 유나의 그림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야, 이건 내가 아니면 그릴 수 없는 색이구나. 은재는 종종 그렇게 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한 순간조차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지하실 위층, 집안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으로도 은재는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 바로 은재의 오빠 한동진 때문입니다. 동진은 늘 술 냄새를 풍기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경제적으로 은재에게 기댄 채 살아가면서도 은재와 유나를 향한 그의 말투는 언제나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또 그딴 거 사왔어? 물감? 분? 돈이 남아돌아? 유난히 애 하나 망치려면 딱 저러지. 그는 유나가 그리는 그림을 보며 늘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유나는 재능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말하면 동진은 코웃음을 치며 더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재능? 무슨 재능? 밥도 못 먹이고 공부도 못 시키면서 그림 재능? 쓸데없는 쓰레기지. 그 말은 유나의 심장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상처를 그림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둠을 색으로 씻어내듯 더 섬세하게, 더 조심스럽게 한 획 한 획을 쌓아갔습니다. 은재는 지하실 문을 조금 열고 딸의 등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안쓰러움, 자랑스러움,
그리고 희망. 유나야, 너는 엄마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은재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바닥은 언제나 수분이 올라와 축축했고 벽은 군데군데 곰팡이가 올라와 있었지만 유나는 그 곰팡이 위에도 그림을 걸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잘 드는 아침, 절반쯤 완성된 캔버스 위에서 빛이 부서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은재는 그 풍경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나의 그림 속 아이들은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미소도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유나가 경험한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그렇게 웃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쟤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림 속의 가족의 미소는 분명 유나가 간절히 바라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동진이 지하실로 난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아래층으로 내려온 그는 캔버스를 발로 찰 듯 위협했고 유나의 물감통을 들어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거 다 돈이야, 돈. 먹고 사는 것도 힘들면서 무슨 예술 타령이야. 은재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 다급히 말렸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 좀 해. 아이 아프잖아. 유나는 그 와중에도 감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붓을 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유나는 다시 캔버스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는 아이였고 그림 앞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은재는 그런 딸을 보며 하루하루 마음속 다짐을 새로 했습니다. 유나를 이 환경에서 어떻게든 꺼내야 한다. 이 아이는 날개를 숨기고 사는 아이가 아니다. 지하의 화실은 어둠과 빛이 함께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은재가 지켜본 그곳에서 유나는 언제나 조용한 숨을 내쉬며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색들은 오히려 세상 어떤 색보다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재능이었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피의 울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작은 세계가 언젠가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림을 그릴 때마다 유나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빛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숨겨진 피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머지않아 지하실 밖 세상으로 더 큰 진실 속으로 나아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국제아동미술전 당일 아침, 유나는 오래된 지하 화실에서 막 그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밝은 색의 웃음이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에는 손을 맞잡은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적 없는 미소들이었지만 유나는 머릿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따뜻한 장면을 꺼내 조용히 그 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날 은재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딸의 시상식 생각에 마음이 붕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유나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은재는 조심스럽게 화장대를 열어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미용실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지만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묶는 손에는 묘한 설렘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늘은 엄마가 꼭 일찍 갈게. 그러니까 먼저 가 있어도 괜찮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환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에서는 익숙한 소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동진의 무겁고 무례한 발소리, 그리고 그의 아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뒤섞여 회색 공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오늘도 애 따라다니느라 또 늦게 들어올 거죠? 동진의 아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상식이래요. 애가 상 받았다는데. 은재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아내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상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그래요.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오늘은 점심시간에 직원들 몰리니까 늦지 말아요. 그 말에 은재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은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에서는 단단한 응어리가 느껴졌습니다. 국제아동미술전 행사장은 떠들썩했습니다. 아이들이 들뜬 표정으로 자신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고 부모들은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빛바랜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은 조금 마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엄마만 오면 더 좋을 텐데. 유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행사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엄마가 보일까, 혹시 뒤늦게라도 손을 흔들며 뛰어올까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은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빠져나오려 할 때마다 동진의 부부가 끊임없이 일을 시켜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언니, 주방에 신메뉴 들어왔어요. 얼른 나와서 좀 도와요. 은재는 시계를 보며 식당 뒤편 출입문을 향해 몇 번이고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결국 그때마다 동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가게 손님 바쁜데 내일 시상식? 그런 건 돈 버는 일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은재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딸에게 달려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대상 시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행사를 채웠습니다. 올해 국제아동미술전 대상은 대한민국 한유나 어린이. 순간 유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했고 부모들은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을 향해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유나는 오직 한 사람만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혹시 뒤늦게라도 달려오고 있는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대 아래에는 은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걸어 올랐습니다. 작은 발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밝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회자는 그녀에게 트로피와 상장을 건넸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자 유나는 그 소리 속에서 잠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환한 소리들은 유나에게는 모두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아이를 향해 미소 짓는 부모들,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안는 가족들과 감격해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커다란 공연장에서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트로피는 따뜻했지만 유나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주최 측 스태프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같이 사진 찍어 드릴게. 유나는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실 것 같아요. 스태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아픈 고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나는 혼자 무대 뒤편 퇴장길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반짝이는 상패가 들려 있었고 그 상패는 어린아이의 작은 손목에 비해 놀라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상패의 무게가 아니라 유나가 홀로 견뎌온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행사장 문을 나서면서 유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꼭 같이 오자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없는 길 한복판에서 상패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꼭 붙잡고 지켜내려는 작고 단단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국제미술전에서 대상을 받은 날 행사장을 나서는 유나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는 홀로 버텨야 하는 작은 쓸쓸함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상패는 햇빛을 받아 유난히 밝게 반짝이고 있었고 유나는 길을 걸으며 그 상패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금빛 글씨 대상 가족의 미소. 그 글자가 마치 자신을 위로하는 듯 보였습니다. 누구에게 보여드릴까? 유나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가슴 한쪽은 엄마를 향해 있었지만 그 다음 떠오른 곳은 단 한 번 가본 그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 기억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희미한 한 장면. 어린 시절 딱 한 번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갔던 그 고요한 산길. 거기서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검은 돌 위에 글씨 하나 박혀 있는 돌덩이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돌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자락으로 이어진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유나는 쉴 새 없이 상패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산길에 도착하자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잎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흙길 위에는 발자국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깊게 들숨을 들이켰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흙 냄새와 풀 냄새가 작은 폐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기억만을 더듬어 천천히 올라가자. 낯설지만 왠지 익숙한 듯한 묘비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가만히 비석 앞에 섰습니다. 무명의 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러나 자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 유나의 눈이 상패로 갔다가 다시 묘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비석 앞 바닥에 앉아 상패를 묘비 옆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대상 받았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꺼내든 말에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족의 미소 그렸는데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실까요? 유나는 스스로에게 묻듯 혼잣말을 했지만 산속의 바람만이 대답처럼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스카프가 살짝 날렸고 유나는 그것을 붙잡으며
가방 속에 조심스레 넣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긴 스케치북 한 장이었습니다. 은재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 한 장. 세월에 눌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가장자리에는 불에 그슬린 듯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운데엔 또렷한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따뜻한 눈매와 부드러운 웃음의 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그림을 조용히 펼쳐 묘비 앞에 놓인 상패 옆에 같이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림 정말 잘 그렸네요.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림 속 남자와 지금 눈앞의 묘비가 겹쳐지는 듯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그랬어요. 아버지는 미술을 너무 사랑해서 누군가 대신 꿈을 꾸게 만들었다고. 유나는 종이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림이 좋아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손끝은 작게 떨렸고 유나는 묘비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면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순간 바람이 산길 위를 스치며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유나의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스케치북 종이가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가 만져주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유나는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있던 유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상패를 다시 품에 안고 스케치북 조각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조금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산길 너머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차 안에서 강태호 회장 부부가 자신의 아들 민준의 묘를 찾아오다 우연히 그녀를 보았다는 사실을, 유나가 허겁지겁 도망치듯 내려가며 가방을 흘리고 갔다는 것도, 그 가방 속에 국제미술전 대상 상장과 오래된 미술 조각 한 장이 들어있다는 것도, 그 모든 것은 곧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강민준의 묘지 언덕에서는 늦겨울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간간히 햇빛이 새어나와 묘비 앞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강태호 회장과 그의 아내 윤정희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기일이 다가올 때면 둘은 언제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한 해에 몇 번이고 묘를 찾았지만 아들의 부재는 언제나 처음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윤정희 여사의 손등은 무겁게 포개져 있었고 회장은 운전대를 바라보며 묵직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오늘은 조금 덜 추우려나 모르겠군. 회장의 낮은 말이 겨우 차 안을 울렸습니다.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애는 추운 걸 싫어했지요. 가을 햇빛을 좋아했는데. 그 말에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따뜻한 걸 좋아했지. 차가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갑자기 발을 멈추었습니다. 묘 앞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떨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얀 스커트에 작은 가방, 그리고 품에 꼭 껴안은 상패. 윤정희 여사는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회장은 차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들썩였고 그 작은 등이 겨울바람 속에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급히 가방을 챙기려 했지만 당황한 듯 손이 여러 번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망치듯 산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바닥에 쓰러진 작은 가방 하나뿐. 윤정희 여사는 깜짝 놀라 차문을 열고 내려섰습니다. 아니, 가방을. 회장님, 저 아이. 하지만 아이는 이미 멀리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람만이 가볍게 흔들리는 발자국 자국을 지나가며 그 자리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매우 천천히 가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흙길 위에 놓인 작은 가방은 이질적일 정도로 허술하고 낡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레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몸집의 아이가 메고 다녔던 듯 가방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국제미술전 대상 상장.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상? 그림 대회였나? 상장 하단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대상 한유나. 윤정희 여사가 급히 다가와 상장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유나인가 봅니다. 이렇게 어린데 혼자서 울다 간 건가요? 그 순간 회장은 상장 아래에 접혀 있던 또 다른 종이가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림 같기도 하고 어딘가 익숙한 질감이 느껴지는 종이 조각. 회장이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조각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뜯겨나가 있었고 어린아이가 보관했는지 약간의 얼룩과 구김이 있었지만 가운데 남은 붓 자국은 회장이 평생 잊지 못한 바로 그 색감이었습니다. 유화. 민준의 손길. 그가 생전에 즐겨 쓰던 질감과 붓의 방향 그대로. 윤정희 여사도 조각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의 그림. 이거 민준이가 그리던 방식이에요. 저 붓터치, 저 색감, 저 아이가 어떻게. 회장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종이를 붙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마치 시간을 역행하는 듯한 전율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민준의 그림들은 모두 원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화재가 나 모든 것이 소실되었다고 보고받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지? 윤정희 여사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가 아이를 이 묘까지 이끈 것처럼 느껴져요.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상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유나. 그 이름이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유나. 민준과 은재가 유학 시절 서로 함께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 그때까지도 무시했던 정신없는 스케줄 속에서 흘려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유학 시절 민준이 가끔 편지로 남겨놓은 따뜻한 이름 하나. 은재. 회장은 갑자기 불길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 설마. 그 순간 윤정희 여사는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 민준이와 은재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깊고 묵직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허리까지 내려앉는 듯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작은 가방과 그 안의 상장과 구겨진 그림 조각, 그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처럼 시간을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이 작은 조각이 아들의 동일한 붓 터치와 섞여 있는 것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나, 저 아이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네. 바람은 묘지 주변을 천천히 감싸 돌았고 민준의 묘비 뒤에서 나뭇잎이 흔들리며 작은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늦게라도 자신의 아이를 찾아달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한윤아가 남기고 간 가방과 그림 조각을 품에 안은 채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계속해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재를 찾아가야겠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회장은 차를 돌려 은재가 일하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오후, 골목 안어름한 식당에는 볶음 냄비에서 올라오는 간장 향과 오래된 환풍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은재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목은 매일 반복된 노동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에는 유일하게 반짝이는 작은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민준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반지였습니다. 민준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날, 직접 고른 간단한 디자인의 반지였고, 은재는 그 반지를 목걸이로 만들어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그 펜던트는 그녀가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식당 문 위에 조그만 종이 울리며 강태호 회장과 윤정희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은재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깜짝 놀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윤정희 여사는 은재의 모습에서 오래전 민준 곁에서 웃던 그 따뜻한 얼굴을 순간 떠올렸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곧바로 말했습니다. 은재 씨,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은재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그들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온 비밀이 다시 세상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유화 조각을 꺼냈습니다. 갈라진 캔버스, 탄 흔적, 그리고 민준 특유의 붓터치. 그 조각을 은재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는지 아십니까? 은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조각은 자신이 본 것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오빠 동진이 결혼 직후 민준의 유작을 불태우려 했던 날, 그때 은재가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작품의 일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은재는 손을 뻗지도 못한 채 얇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님, 그건 저는 모르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윤정희 여사의 시선이 은재의 목걸이에 닿았습니다.
작은 은색 펜던트, 민준이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반지. 윤정희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반지, 눈동자에 눈물이 차올라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당신에게 준 반지였군요. 은재는 손으로 반지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고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벅찼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은재 씨, 당신을 탓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나가 남기고 간 상장을 은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아이 유나, 당신의 딸 맞습니까? 은재는 한순간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등에서 힘이 빠져 상장을 움켜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딸입니다. 윤정의 여사는 눈을 감으며 크게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민준이 남긴 유일한 피, 그토록 찾고 싶었던 온기. 왜 이제야 말했나요, 은재 씨? 윤정의 여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우리가 지켜줬을 텐데. 그 말에 은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민준 씨를 반대했던 분들이셨는데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면 유나가 민준 씨처럼 버림받을까 두려웠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은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오래된 죄책감의 못자국을 한 번 더 깊게 박아 넣는 듯 했습니다. 은재 씨, 회장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낮고 무겁고 떨렸습니다. 이 유화 조각, 당신이 정말 처음 보는 겁니까? 그 조각을 은재는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작고 낡은 조각은 자신이 평생 숨겨온 죄와 두려움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그림, 그건 민준 씨의 유작이었습니다. 동진 오빠가 불태우려 했습니다. 회장과 윤정의 여사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불태우려 했다고? 왜? 회장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떨렸습니다. 은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잇습니다. 민준 씨의 유산이 유나에게 갈까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민준 씨와 결혼했던 것도 숨겼고 저와 유나는 항상 오빠 부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버린 민준의 유작, 사라진 펜던트, 은재의 돌연한 실종, 그리고 어린아이 유나가 묘지에서 울고 있던 이유. 회장은 손가락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살며시 떨리는 주먹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과 손녀를 알지 못했던 회한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은재 씨,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써 억누른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를 우리가 지킵니다. 은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유나는 제가 지켜야 합니다. 저 혼자라도. 그러나 윤정의 여사가 은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재 씨. 당신 혼자 감당할 짐이 아닙니다. 민준이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우리 아들의 아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은재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10년 넘게 쌓여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불타버린 유작 조각 하나가 모든 진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부부는 유나를 다시 찾기 위해 은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 회장 부부는 식당을 떠난 뒤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은 유리창에 부딪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잔잔함과 달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불길처럼 뜨거운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군. 강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온 그였지만 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은 단 한 조각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쥔 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 몰래 그림을 그리고 유학 가서도 몰래 그림을 그리고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삶을 빼앗았던 걸지도 몰라. 두 사람의 대화는 오히려 깊은 사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결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민준이의 흔적을 모두 찾겠다. 그가 남긴 유산을 되살리겠다. 그리고 유나를 지키겠다. 그 약속은 사라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뒤늦은 속죄이자 손녀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강태호 회장은 민준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서팀, 재단, 지인, 유학 시절의 교수들까지 모든 연락망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준이 경영학보다 미술을 훨씬 오래 깊게 공부해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유학 시절 수강했던 과목들, 참여했던 소규모 전시들, 지도교수와 주고받은 메일들까지 그는 분명 누구보다 진지하게 그림을 그렸으며 예술가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이를 반대했고 결국 그는 몰래 그림을 그리는 삶을 택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준과 은재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둘이 함께 찍힌 사진, 은재가 민준에게 보냈던 편지, 민준의 일기장에 남겨진 짧은 기록들. 그 기록 속 민준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었으며 은재와의 삶을 진지하게 꿈꿨던 청년이었습니다. 정희, 민준이는 은재와 가정을 꾸리려 했던 것 같네. 윤정희 여사는 아들의 마지막 희망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하려 했던 건데.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 민준의 유작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 보고서에는 도난 또는 방화 정황 있음 이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난? 방화?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보고서에 첨부된 참고인 진술서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동진, 바로 은재의 오빠.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 중이었고 당시 미술품 폐기 작업을 한다고 들었다. 민준 씨의 그림은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 강태호 회장은 한동진이 윤아의 상속과 민준의 유산을 두려워해 작품을 제거하려 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우리 아들의 작품을. 그는 분노로 손을 떨었지만 동시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날 불타버린 그림들이 민준이 남긴 마지막 꿈의 조각들이었다면 그걸 지켜주지 못한 건 결국 자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깊이 찢어졌습니다. 단서가 하나둘 모이자 큰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민준의 유작이 전부 불탔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4단계에서 윤아가 두고 간 가방 속 찌그러진 색연필과 스케치북 사이에서 회장이 발견한 유화 조각은 불길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민준의 마지막 작품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미술복원 전문가를 불러 그 조각을 맡겼습니다.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채색과 붓 터치면 원본은 꽤 큰 크기의 작품일 겁니다. 그리고 탄 흔적의 모양을 보니 전체 그림의 20분의 1 정도로 보입니다. 20분의 1? 회의실에 앉아있던 회장 부부는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은? 복원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탔더라도 조각이 20개는 존재했습니다. 그럼 회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조각들이 어딘가에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장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갑자기 세상이 흔들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줄 알았던 민준의 유작, 그의 마지막 꿈, 그의 가족을 그린 그림, 그 모든 것이 모두 사라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희망은 불길에서 살아남은 작은 조각 하나처럼 작고 연약했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온 작은 조각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이번엔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회장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민준이의 과거 작품 조각들 모두 찾아라. 어떤 방법을 쓰든 이제 숨겨진 유산을 다시 세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의 주인인 윤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 전체가 바뀌어가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숨겨진 단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강태호 회장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흩어진 민준의 흔적을 되찾는 일은 그에게 다시 살아 숨쉬는 듯한 감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와 정황이 쌓여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윤아가 정말 민준의 딸인지, 즉 회장의 친손녀인지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유화 조각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의, 더는 미룰 수 없네. 확실하게 해야 해. 윤정의 여사는 남편 얼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방법, 정말 해도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오래된 유리창 너머 붉게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이 그의 얼굴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생전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지 못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회장에게 이번 결정은 일종의 참회이자 속죄였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미술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작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연필로 세밀한 드로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지하 화실에서 자라난 아이답게 그녀는 조용한 관찰과 치밀한 손놀림에 익숙했습니다. 강태호가 들어오자 유나는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 회장님? 그녀의 눈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함께 비쳤습니다. 가방을 두고 온 뒤로 자신이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불안이 계속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괜찮다. 오늘은 그냥 잠시 보고 싶어서 왔단다. 그 부드러운 어투에도 유나는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스케치북을 천천히 넘겨보며 한 장 한 장 감탄하는 모습을 보자 조금씩 숨이 풀려났습니다. 이건 내가 그린 거지? 네, 맞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도 이런 터치로 이런 빛을 그렸었지. 유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그 말이 결코 가벼운 추억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혹시 너와 우리 가족의 관계에 대해 궁금했던 적은 없니? 유나는 그 자리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그 질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는 힘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혹시 너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니? 그 순간 유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묘지에서 느꼈던 이유 모를 끌림, 어릴 적 자신을 꼭 안아준 듯한 기억 속의 그림자, 스케치북에 남아있던 낯선 남자의 그림. 모든 단서들이 한순간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조심스럽게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유나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 과정은 단 몇 분이면 끝났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 몇백 배의 무게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회장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정이 만약 아니라면 그 애는? 윤정의 여사는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사람들보다 그 아이가 훨씬 더 민준이를 닮았습니다. 전 그 아이가 아니어도 그냥 지켜주고 싶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그 어떤 말보다 진심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DNA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그러나 강하게 울렸습니다. 윤정이가 그의 손등을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열어보세요. 회장은 천천히 결과지의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도 그와 동시에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과는 친자관계 99.999%, 유나 강민준의 딸로 높은 유전적 일치. 윤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 줄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너에게 정말 딸이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과 감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토록 세상에 홀로 버려져 살아왔구나. 윤정희 여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잃었다고 믿었던 아들의 삶이 유나를 통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DNA 결과지와 함께 보건 전문가가 보내온 메시지가 회장의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유아 조각 복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작품은 민준 씨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주제는 가족입니다. 회장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가족. 민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꿈이 그림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시 완성하는 사람은 유나였습니다. 유아보건 전문가의 연락을 받은 그날 오후 강태호 회장은 곧바로 보건실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보건센터는 건물 전체가 온통 흰색 벽과 통유리로 구성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오랜 세월 상처 입은 그림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세제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냄새, 그리고 가늘고 날카로운 조명 아래 작업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정숙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건 전문가는 회장을 보자 반갑게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회장은 숨을 고르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 그림, 민준이가 그린 게 맞습니까? 전문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업 테이블 위의 덮개를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순간 황금빛 램프 아래 한 장의 캔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회장의 눈에 들어온 건 따뜻한 색감이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부드러운 아이보리 톤 위에 미소 짓는 얼굴 세 개가 포근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조심스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가족의 미소라는 제목입니다. 작가의 필체 분석, 안료 분석, 밑그림 구조, 그리고 일부 남아있던 서명 흔적까지 고려했을 때 강민준 화가님의 작품이 맞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캔버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폭 왼쪽에는 온화한 미소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길고 부드러웠으며 배에는 아직 작고 둥근 생명이 자리 잡은 듯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중심에는 따뜻한 금빛 눈동자를 가진 남자가 부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세상에서 가장 작고 소중한 한 생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을 아직 뜨지 못한 아기, 엄마 품 안에서 작은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리고 있는 모습. 민주는 이 아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듯한 표정으로 작은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그림의 일부가 고의적으로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에 탄 흔적이 일정한 방향으로 번져 있어 자연적인 화재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장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의라고요? 예. 특히 오른쪽 아래 부분이 가장 심하게 타 있었는데 그곳에는 민준 씨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원했고 원본의 윤곽은 거의 다 살아났습니다.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아기의 작은 손이 그려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 그 따뜻한 분위기,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 풍경은 회장의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은재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민준이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거구나. 그는 그림을 보며 민준이 얼마나 큰 사랑 속에서 살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잔혹하게 불태워졌는지도. 전문가는 추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여성의 미세한 지문이 하나 검출됐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불에도 일부 남아 있었더군요. 회장 부부는 놀란 눈으로 전문가를 보았습니다. 그 지문이 혹시? 전문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재 씨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 불 속에서 그림을 꺼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화재 당시 그녀가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는 기록도 있었고요. 윤정희 여사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은재가 그 위험한 곳에서 민준이의 그림을 구하려고. 회장도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오해해왔던 은재에 대한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민준의 모든 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과 함께한 사랑을, 그 사랑의 결실인 유나를 혼자서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복원된 그림 아래 작은 서랍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제목이 2개 있었습니다.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개라니? 전문가는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민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의 미소, 그리고 우리 셋의 첫날. 회장은 그 종이를 쥔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은 민준이 느꼈던 행복, 민준이 꿈꿨던 가족, 민준이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유나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그림 절대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작품, 은재의 상처, 유나의 재능,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며 그림은 단순한 유화가 아닌
세 사람의 삶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곧 충격적인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복원된 유화를 바라본 후 마침내 오래 묵혀두었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 속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은밀히 조사한 한동진 부부의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던 두 사람이 실은 자신의 아들의 삶을 짓밟고 며느리와 손녀의 미래를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회장의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분노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은재가 일하는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 식당 안에는 설거지 소리만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재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손에 물기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본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시 오셨습니까?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재 씨, 오늘은 당신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은재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식당 옆 작은 휴게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소파와 커피 자판기만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어떤 재판장보다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장은 서류철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 안에 당신과 민준이가 겪었던 일의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은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은재 씨가 예전에 말했던 창고 화재 사건 말입니다. 그날 단독 방화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문서에는 한동진이 보험금을 노려 자신의 소유 창고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고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민준의 유작이 화재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은재는 서류를 읽다가 어쩌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였군요. 그때 제가 봤던 타오르는 그림, 그게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회장은 더욱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동진과 그 아내는 당신이 민준과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진 사실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재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회장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착취도 모두 조사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게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당신의 급여를 빼돌리고 유나가 자라는 동안 쓰였던 생활비까지 모두 그들의 배를 채우는 데 쓰였습니다. 은재는 전혀 숨기지 않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넘쳐 흘렀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의 착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당신과 유나를 깨끗하게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은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산요? 회장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 생전에 남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그림과 유산 목록.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은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입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까? 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집에서 몰아내려 했고, 민준이의 그림을 태우려 했고, 유나를 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순간 은재는 지난 10년 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동진의 비웃음, 며느리의 모욕, 유나의 그림을 몰래 버렸던 날들, 가스비조차 내기 어려워 식당 뒷방에서 떨며 잠들었던 밤들, 그 모든 날이 잔인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멈췄고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단단함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은재에게 처음 주어진 안전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실은 한동진 부부에게도 전해져야 했습니다. 며칠 뒤 강태호 회장은 직접 한동진 부부를 빈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동진 부부는 회장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급히. 회장은 서류철을 그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탁자 위에 떨어지는 소리는 숨을 삼키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들 민준의 그림을 훼손했지. 동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또 은재를 착취하고 유나의 생활비를 빼돌리고 민준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지. 부인은 손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한치의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끝입니다. 결국 한동진 부부는 횡령, 사기, 방화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오랜 세월 쌓인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재는 집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옷 몇 벌, 유나가 그렸던 그림 스케치북, 민준의 펜던트와 편지들. 이제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갑니다. 그녀는 회장의 집에 들어가는 걸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 유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두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은재는 유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이제 우리 새로운 집으로 가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민준이 남긴 그림 속 미소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재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사랑이, 민준의 미소가 유나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은 그 어떤 무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결정적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의 삶을 더 이상 어둡고 슬픈 기억 속에 가두어둘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의 길이 되어 누군가에게 제대로 보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생전에 보내온 편지, 유학 시절의 사진들,
아들 앞에서만큼은 무장해제되어 웃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작은 폴라로이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사진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 학생들 사이에 둘러싸여 진흙 묻은 앞치마를 입은 채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경영이 아닌 그림을 선택했던 이유가 사진 속에서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꿈꾸던 길, 아버지가 이제야 지켜주겠다. 그는 나지막하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한성문화재단 사무실에서는 전례 없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민준 기념 갤러리를 설립하겠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직원들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민준님의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아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겨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는 오랜 시간을 돌아 마침내 깨달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말한 그 작품은 이미 복원을 마친 가족의 미소였기 때문입니다. 갤러리 공사는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년간 비어있던 재단 소유의 건물이 천천히 하얀 벽과 유리창을 갖춘 고요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과정 동안 회장은 거의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회장의 변화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늘 권위적인 모습만 보던 회장이 도면을 손에 들고 직접 벽 재료를 만져보거나 조명 각도를 확인하거나 작은 스크래치 하나까지도 지적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이곳은 아들의 이름을 거는 장소다. 단 하나도 허투루 지나갈 수 없다. 그의 말은 현장 모든 사람에게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개관식 하루 전날 조명이 모두 켜진 전시실 한복판에는 흰 천으로 덮여 있는 커다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원을 마친 강민준의 유작, 바로 가족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재는 갤러리를 둘러보다 그 커다란 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그림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네요. 그녀는 조용히 한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유나도 천을 바라보았습니다. 11살의 작은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그림, 아빠가 엄마랑 저를 그린 거죠? 은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담아둔 거야. 유나는 천 아래 어렴풋한 윤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은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 깊은 곳까지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갤러리 앞에는 취재진, 문화재단 관계자, 미술평론가들, 그리고 조용히 초대받은 유나와 은재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천천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제 아들 강민준의 이름을 건 갤러리를 개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평생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갤러리는 그의 마지막 흔적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마음과 꿈을 다시 세상과 나누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말 뒤 회의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은재와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가족에게 사과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유나를 향해 아버지가 잘하면 건넸을지도 모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재능은 이 아이에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은 한 아이의 존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인정한 회장의 진심 어린 선언이었습니다. 드디어 하얀 천이 조용히 거쳐졌습니다. 조명이 액자를 비추는 순간 전시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부드러운 빛 아래 따뜻하게 웃는 한 여자와 작은 배를 안아주는 남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조용히 기대어 있는 태아의 실루엣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은재였고 남자의 얼굴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뱃속에 유나가 있었습니다. 평론가들은 감탄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화가 아닙니다. 사랑과 포기가 동시에 담긴 작품입니다. 하지만 유나는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림 속 엄마가 미소 짓고 있어요. 은재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그림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전시실 한편의 작은 오픈 스튜디오에서 유나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캔버스 위에 부드러운 색의 물감이 올려지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서 은재는 행복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강태호 회장 부부가 아들의 손녀가 다시 꿈을 펼치는 모습을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내뱉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가족의 미소가 완성되었군요. 그리고 그 말처럼 그날 갤러리에 걸린 모든 웃음은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링크를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